저평가된 당신의 인생을 밸류업. 반갑습니다. 범성공자 장쌤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좋을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코스닥은 지금이라도 살 준비를 하시는 게, 만약에 없다면,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그러면 이미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왜 사야 되냐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면, 코스닥 3000 정책의 함의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환율에서도 동남풍, 제갈량이 불러일으켰던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동남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이제 10,000 조회수를 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10,000 조회수를 넘어서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무튼 그 자동차가 지금은 왜 못 갈까? 이런 얘기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못 얻으면서 못 가고 있는데, 요 얘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NH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1300이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핫하면 1500까지도 갈 거는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3프로TV에서 1300까지는 일단 달릴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 상황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게 PER을 계산을 하는데 1376 타겟이 보니까 2027년, 지금이 아니에요. 27년 기준 38배를 부여했을 때 1376이 되더라. 그럼 이 38배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그냥 나온 건 아니었고, 2021년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1000을 넘었을 때 그 당시에 코스닥 순이익 피크 시점의 PR이 38배더라. 그렇다고 하면 27년에 코스닥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그걸 기반으로 한 PER 계산을 하면 그러면 1376이 되더라. 그리고 PBR 방식으로 했더니 코스닥 자본 총계의 2.8배를 타겟을 한 거예요. 2.8배도 2021년 최고점보다 살짝 높은 정도, 요걸 고려했을 때 1224, 그리고 평균한 거죠. 평균했을 때 1300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좀 방식으로 하면 코스닥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500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NH증권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뭐냐면, 어차피 코스닥은 밸류가 나온 단계가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코스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냐,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1300, 1250에서 1300까지는 일단 달릴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00을 넘어가면서 1100 순식간에 돌파했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면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과 그 코스피의 어떤 PBR 추이를 봤을 때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지금 요 밑에가 코스피야. 코스피가 PBR이 더 낮죠. 코스닥이 PBR이 더 높고. 근데 2021년, 2022년, 2021년 요때 PBR만큼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피는 이전의 여력을 돌파해 버렸죠. 과거와 다른 건 이미 PER로 설명이 되는 이제 이익 체력, 어닝이라고 하죠. 어닝 체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 PBR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어려울 텐데, PBR은 ROE와 함께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본이 있을 때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당연히 가치가 더 높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갖고 1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00만 원 갖고 15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15만 원을 버는 사람이 더 가치를 높게 받겠죠. 그게 이 자본 대비한 수익률의 ROE입니다. 그럼 ROE가 높은 게 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닝 레벨이 올라왔으니까 PBR 레벨도 올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코스피가, 특히나 코스피 중심이죠. 이익이 나니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면 이거는 PBR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 자본이 줄어드니까요. 자본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회사의 ROE는 높아지기 때문에 PBR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에 대해서 과거처럼 PBR 레벨을 옛날식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보고서나 다른 기사를 보고 옛날 PBR보다 비싸니까 코스피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세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 많고 코스닥을 샀지만 기관도 난리가 났어요. 그 증권사에서도 코스닥이 더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내고 있냐 한번 보시죠.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 동안 기관의 순매수가 얼마였냐? 무려 7조 7천억 원.
무려 7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6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가 넘는 1.3% 되는 이 정도의 순매수를 강하게 한 번에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6조 6천억 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ETF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코스닥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대단한 거냐? 모르겠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봤을 때 기간이 얼마만큼 샀었냐? 작년에 코스닥을 6,824억 원을 팔았습니다.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순매도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은 1조 원, 기관은 7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강한 순매수 기조, 지금 보면 1조, 2조 6천, 2조 7천억, 1조 7천억, 2조 3천억 이런 강한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분명히 떨어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또 흔들리면서 이렇게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수는 조금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떠냐는 건데, 코스피는 최근에 4일 동안의 기간의 순매수가 2조 5천억이 순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자금이 너무 안 내요. 특히나 1조 5천억 개간 순매도가 오늘 나왔죠. 너무 안 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제 4,250억. 근데 작년 어떠냐? 작년은 기간이 이제 시세를 주도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작년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순매수는 18조 원이었습니다. 이 18조 원 순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고 외국인은 9조 원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관은 분명히 코스피 지수의 어떤 부담을 좀 느끼면서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리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될 게 뭐냐면, 방금 제가 외국인 얘기 드렸죠. 외국인을 얘기를 드렸으면 우리가 또 뭘 고민해야 되냐? 외국인이 계속 살까요? 외국인이 계속 살까요가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신들이 만약에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버블이다, 너무 과대평가됐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시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버블의 단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as addressed the main reason for the so-called Korea discount. 이게 이제 해결하다거든요. 해소하다. 그래서 남한이 지금 소위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외국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야, 우리나라 수출 주도기 때문에 너무 이익의 변동성이 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아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환율 변동성 이런 것도 너무 커,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출 주도에서 변동성이 컸던 것들이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 US Investment Group Federated Hermes라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규모가 7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얘기한 게 절대적이진 않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점점점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밥보다 투자나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위험자산 선호를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죠? 주식, 그 다음에 신흥시장. 신흥시장이 주식 중에서도 어디로 가냐? 토형주.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 여기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9만 달러가 안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란을 비롯해서 지정학적인 약간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캐나다 관세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도 보면 약간의 시위 같은 그런 것들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정책이 약간 딜레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금이 가지는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못 가면서 지금 어디가 강하죠? 금은동.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릴까요?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가 되고 금은동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난 다음에 멈추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자금이 치겠죠. 그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면, 주식이 소형주가 되고 신흥시장으로 자금의 무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신흥시장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어닝 나오면서 시장에서 글로벌리 신뢰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남한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외국에서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랠리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자금은 계속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나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겠죠. 오늘 19조 원 넘게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NXTS도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내일 어떻게 커멘트하냐,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커멘트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커멘트에 따라서 올해 반영되는 게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어닝 커멘트를 보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을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적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2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코스닥 3000 정책의 함의입니다. 코스닥 3000 정책의 함의를 보면 저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정책 위반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코스피 5천 간다. 자, 처음에 이거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냥 공연불 하고 있네.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때 김종 아나운서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메아리에서. 그리고 아마 비슷한 시기, 그보다 조금 뒤에 3프로 TV에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5천 가나요? 제가 말했죠. 메아리에서는 6천 갈 거라고 얘기했었고 3프로 TV에서는 7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정책까지 보조해주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방송 들었던 분들이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안 될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정부가 또 뭘 얘기했나요? 코스피는 일단 목표 달성했으니까 소외되어 있는 코스닥을 보자라고 하면서 코스닥 3000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코스닥 3000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코스피 5000을 봤는데 코스닥 3000은 안 갈까? 때려박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의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사야 됩니다. 코스닥 사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4일 연속 빵빵빵빵 오르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 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지금 누가 샀죠? 기관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관 다음에 이게 끝이냐라고 보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정책에 대한 얘기를 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낼 거야 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이 뭐냐면 이거 이 IT 버블 때 얘기예요. IT 버블 때 벤처분 만들고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기처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버블로 만든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시절을 약간 추억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드라마 재작년인가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보면 IMF의 단상이 조금 나오죠.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막 급등했던 거 100배 나가고 막 이런 그럴 때 이제 단상이 나오는데 그때처럼 코스닥 나왔던 시절처럼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코스피 1000 넘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의 시작 처음에 대부분의 지수가 100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코스닥은 지금 처음 대비해서 지수가 몇 배 오른 걸까요? 저랑 같이 소통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코스닥의 지수의 시작은 100이었습니다. 100. 그리고 코스닥이 IT 버블 때 한참 좋을 때 새로운 기술 같은 거 100배 나고 막 이럴 때 코스피가 288인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100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100 밑으로 떨어지니까 코스닥이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막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20 이렇게 돼요.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곱하기 10을 하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처음 시작이 얼마예요? 1000. 근데 지금 1000 돌파했다고 확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 뭐죠? 제자리 왔다. 본전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뭐라고 하는 거죠? 코스닥 나왔던 시절처럼 코스닥의 붐을 일으켜서 다시 코스닥을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스닥은 이제 제자리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들만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 코스닥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기업들 다 삭제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창업 붐을 만들자. 이거 어디랑 똑같죠? IT 버블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STO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 요거는 새롭게 나온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안 좋은데 이거는 전 세계 트렌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뉴욕 거래소에서도 이미 나스닥에서도 이미 이거를 도입해서 24시간 거래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뒤처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기반의 거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오히려 외화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움직임들은 더 가열차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 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을 부양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공통을 보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는 것, 지금 이제 3차 상법 개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뭐 안 좋은 기업들 퇴출을 빨리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개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 공시를 확대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어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해외 투자자,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들을 보면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기업들을 보면 IR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IR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노티스 같은 거, 뭐 공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2008년 정도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넘어가서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했거든요. 코스닥이 올라간 이유를 봤을 때 밸류냐 실적이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전혀 없죠. 정책 기대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랑은 스토리가 완전 다릅니다.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스토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 이게 정책 기대감으로 갔던 건 이제 은행,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상법 개정, 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양상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죠.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는 양상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지수 상승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NH증권에서 이거 잘 정리해 놔가지고 이거 한번 인용해 볼게요. 코스닥 활성화가 있었는데 시기별로 특징이 있었어요. 정부는 계속 코스닥 활성화를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첫 번째 1999년에 처음에 이제 코스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IMF 이후에 경기 회복되는 시기에서 IT와 벤처 붐으로 코스닥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였는데 2005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2017년에 보면 다시 한번 코스닥을 뭔가 부양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혁신기업 성장시키고 플랫폼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의 흐름은 태제와 금융지원 확대가 메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험자본 코스닥 혁신 패키지 지금에 보면 2026년인데 지금 이제 상장을 좀 더 촉진시키고 퇴출도 좀 더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공급해서 코스닥으로 자금을 계속 유입시키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예전에 코스닥 부양책보다는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고 있고 여기 플러스로 벤처 투자가 활성화돼서 여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하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밌는데 무엇을 살 것인가? 자, A사와 B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A사가 시가총액 629조 원, 2027년 기준 순이익이 89조 원, 2027년 기준 PER이 7.1배, B사는 620조 원의 시가총액에 순이익 20조 원, PER 31배.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뭘 사시겠어요? 그냥 보면 이제 A사를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A사는 이 2027년 순이익이 89조가 아니고 뭐 130조, 뭐 140조 얘기도 나와요. 어딘지 아시겠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한 63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B사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2027년 순이익이 20조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0조 원, 15조 원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PR이 한 50배, 60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너는 뭘 살래라고 보면 밸류를 본다 그러면 야
어떻게 코스닥을 살 수 있어? 코스닥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와 테슬라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무조건 베팅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냐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1100 넘었죠? 이제 1200 가까이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1100을 막 넘은 상태에서 1300까지는 한 30% 정도까지 드라이브는 그냥 다이렉트로 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실제로 연금이 뭔가 자금을 집행한다든가 뭔가 코스닥 쪽으로 정말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코스닥 내부에서 뭔가 정말 정화작용을 통해서 밸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코스닥이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300 정도 라인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저는 일단 5500 정도로 일단 낮췄죠. 7000보다 5500으로 낮췄는데 그거는 환율 때문이었거든요. 이따가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면 안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드디어 환율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열어둘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환율 미국에서 원래 7000을 봤던 건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있으면서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갈 거다. 1200원대 이렇게 갈 거다라고 봤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못 간다 그러면 5500 정도 라인업을 잡고 이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미래 가치가 있나? 오직 정부 정책밖에 없나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원래 2부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자, 머니의 속성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소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래소는 투기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이거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래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이 당연히 뭔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나도 같이 돈을 넣어서 같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좋죠.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보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비상장 쪽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상장 쪽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금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될 건데 이 돈은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요? 생각해보시면 돈이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들어오겠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언제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엑시스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된다. 비상장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른 누군가한테 파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상장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쉽겠죠. 그리고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밸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상장 쪽에서 돈이 돌면서 이 기업들의 혁신이 주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혁신이 주도가 됐을 때 이 혁신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업됩니다. 우리나라가 황우석 박사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데 황우석 박사 덕분에 우리나라 바이오가 일단 붐이 있었죠. 그리고 의대를 많이 가면서 인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바이오 벤처 붐을 일으켰고 바이오 혁신이 있으면서 지금처럼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등까지 올라간 그런 견인체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AI나 다른 쪽에서 붐업을 할 수 있는 밸류업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밸류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레인보우 로봇이 너무 비싸요 렉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을 생각을 하면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레인보우는 안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로보티스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잖아요. 1조 달러 이상을 받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밸류가 업될 수 있다. 왜? 돈이 돌면서 비상장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치면서 코스닥과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밸류가 없이 정책만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IT 버블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부작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IT 버블이 존재했고 그때 돈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T가 강국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MS 이외의 오피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먹히지 않은 네이버라고 하는 오피스를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우리의 SNS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돈이 돌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고, 근데 코스닥을 저 보면 지금 아까 고객 예탁금 얘기했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냐? 오늘 데이터 못 봤는데 어제까지 97조 원이었습니다. 이 97조 원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죠? 동학개미운동 시즌1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죠. 2021년 말, 2022년 초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동학개미운동을 상징하는 예탁금이 40조 원대에서 거의 한 70조 원 가까이 상승했었어요. 30조 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예탁금인데 2025년 1월 31일 1년 전에 55조 원이었던 게 지금 97조 원이라니까요. 얼마가 증가했죠? 40조 원 넘게. 아까 30조 원 가지고 코스닥 동학개미운동 첫 번째 시즌1 있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시즌2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2020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올랐던, 이때 3,000대까지 올랐죠?
요게 동학개미 운동 시즌 1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400대부터 1000까지 올라갔던, 그때 2.5배 정도 올랐죠. 이게 동학개미 운동 시즌 2였는데 그때 30조 원 규모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 자체가 30조 40조 원이니까 밸류가 뭐 이때처럼 2배 이렇게 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자금이 들어와 있고 이 자금이 시장을 칠 건데, 그때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0조 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코스닥을 칠 거다. 왜? 정부가 찍었으니까. 정부가 리딩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서 이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인도 들어올 것 같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개인도 이제 들어온다고 치면, 이때는 수급에 의해서 코스닥이 지금은 112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300까지는 일단 치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